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로 오늘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망료를 앞두고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에 사는 30대 여성이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가 뒤늦게 다른 환자와 검체가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에 첫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오후 출국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본격화된 실용 외교, 첫 소식으로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용기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흔들고 부인 김혜경 여사도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겁니다. 취임 12일 만에 공식적인 정상외교 데뷔전입니다. 현장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함께해 이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이번 의장국인 캐나다와 미국, 영국, 일본 등 7개 국가가 함께하는 G7에 우리나라는 호주와 브라질 등과 함께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행사 첫째 날은 G7 국가들만 세션에 참여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초청국들과의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튿날부턴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여하는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참석을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국민들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알리고 성과를 내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양자회담 여부엔 대통령실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나서는 첫 외교 무대에서 어떤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데뷔 무대인 G7 현장을 직접 연결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현지의 선한빛 기자 연결합니다. 선 기자, G7 정상회의가 시작했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캐나다 밴프에 마련된 G7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이 새벽 4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참여국 정상들은 이곳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카나나스키스의 한 리조트에서 첫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일부 정상들은 오늘 개별 회담을 진행했습니다만 공식 환영 일정 등 본격적인 회담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대통령 전용기보다 먼저 민항기를 타고 캘거리 국제공항으로 오늘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요. 활주로와 공항이 상당히 혼잡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탄 비행기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잇따라 공항에 도착을 하면서 일반 항공편들의 착륙과 또 입국 수속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캐나다로 이동 중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캐나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심이 집중되는 건 경제와 안보,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경제 분야에 있어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리스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보다 강력해진 관세 정책에 G7의 다른 국가들이 이견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7년 전 캐나다 샤르부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때 찍힌 이른바 샤를부아의 악몽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이견을 표출한 다른 나라 정상들에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인데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갈등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 분야에 있어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카니 총리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 성명 발표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을 하는 만큼 우크라이나 문제 역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러한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이 합의가 안 되면 이례적으로 공동성명 발표 없이 정상회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현지에 마련된 G7 국제미디어센터에서 MBN 뉴스 서남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채무 관계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 등을 놓고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채무는 다 갚았고 아들의 대학 입시는 스스로 진행했다며 매일매일 하나씩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발걸음을 돌려 날선 반응을 보입니다.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후보자는 새벽 SNS에 글 3개를 잇따라 올리며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우선 채무 변제 의혹과 관련해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고 세비 등을 채무 변제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강신성 씨에게 4천만 원을, 서로 다른 9명에게 1,000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빌리고 최근까지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홍콩대 연구 인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며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과거 유죄가 확정됐던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한국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2년 서울시장 후보이던 자신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자신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매일 한 가지씩 설명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가운데 각종 의혹이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을 파고들었고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발목 잡기라며 내란 정당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서 이지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며 연일 후보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과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사건 관련 핵심 공여자 3명 가운데 1명으로 지목된 강신성 씨와의 의혹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동체입니다. 강신성 씨는 김민석의 후원회장까지 역임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강신성 씨가 총리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합니다. 김 후보자가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했던 점을 근거로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을 보여주는 인선이란 주장도 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 찍고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으로 반성 없이 국정 발목을 잡기만 한다면은 계속 내란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계속 썰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 관련 의혹은 해소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후보자 여야 인사청문특위는 내일 청문회 일정과 증인 참고인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정청래 의원에 이어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여당 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일로 확정됐습니다. 전당대회를 8월 2일에 진행을 해서 8월 2일에는 새로운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의결을 했습니다. 당권 경쟁은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2파전 양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처럼 행동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한 정청래 의원은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고 오늘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오로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출마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선 박찬대를 당대표 후보로 추천합니다란 온라인 서명서가 공유되고 있는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주변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직전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후임 성격이지만 집권 여당의 첫 번째 당대표란 상징성을 갖고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부터 괴물 독재를 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거 3파전에서 TK 3선 송원석 의원이 과반인 60명의 선택을 받아 선출됐습니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친윤계로 분류되는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는 과거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전당대회를 통한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송 신임 원내대표는 영남권 친윤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탕평 인사를 예고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괴물 독재가 벌써부터 시작됐다며 거대 여당과 강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은 대통령의 야심한 밤 재가를 통해서 강행되었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거짓이 아니었는지 이재명 독재와 전횡으로부터. 하지만 선출 직후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당장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3대 특검 대응과 당내 계파 갈등 봉합, 당 쇄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신임 원내대표가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신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는. 차기 당권 구도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도 자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당장 직면한 내란 특검을 두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차기 야당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분과회의에 착수했는데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이르면 7월 말 대국민 보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정기획위의 활동 기간은 기본 60일에 필요할 경우 20일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80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새 정부의 국정수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는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일단 달리기 시작했고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7개 분과, 균형발전, 정부조직 개편, 조세개혁 등 최대 6개 TF를 구성해 새 정부 구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취재 결과 국정기획위는 다음 달 중순 100대 국정과제 초안을 마련하고 말에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국정비전 공개를 목표로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60일의 1차 활동 시한인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그동안 거론된 기재부나 검찰 등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한 바는 없고요. 국정기획위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위기 극복과 성장 기조의 실현을 위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장관 등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추천제에 현재까지 7만 4천여 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이후인 19일부터 내각 인선에 본격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조유로 기자입니다. 국민추천제는 지난 10일부터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들이 대상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로 국민추천제 추천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어제까지 7만 4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라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추천 인사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 통상적인 검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추천된 인재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추후 인사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추천제 접수가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선도 본격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19일 이후부터 내각 인선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광수 전 수석의 사의로 공석이 된 민정수석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인선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네,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이교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가로막지 마. 팬클럽 같은데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출석을 했습니다. 법정을 떠나는 윤 전 대통령에게 취재진이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네?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보겠다면서 취재기자에게 시야를 막지 말라고 한 건데요. 법원에 입장할 때도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지지자들만을 응시했는데 흐뭇하게 바라보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묵묵부답이었는데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고 입장을 밝힌 것이 본인의 팬클럽을 막지 말라. 지지자들을 막지 말라. 예.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당대표 포스 누구 얘기입니까? 이건 또. 저 실루엣의 주인공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장경태, 최기상, 양문석 이렇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대동을 했습니다. 동행한 한 의원은 어제 광주를 갔을 때도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이렇게 다 나와서 맞아주지 않았냐면서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인 상황이고
당대표에 준하는 포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을 마뜩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네. 함께 현충원을 참배한 양문석 의원에게 한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요. 네. 한답지 않게 왜 정청래와? 라고 물었다고 하죠. 양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정청래는 우리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아예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불가촉 정치인으로 취급했나라고 SNS를 통해서 맞받았습니다. 약간의 뭐 개파 싸움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못생겨도 맛은 좋아져. 초코바 광고 같은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 초코바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전 기억이 솔직히 잘 안 나요. 이게 모 과자 회사, 제과 회사에서 1982년에 출시를 했던 상당히 네. 인기를 끌었던 초코바인데 이 제품 자체도 그렇지만 이 CM송이요. 네. 송골매가 불렀어서 어허. 당시에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울퉁불퉁 고소해 못생겨도 맛은 좋아 좀 못생기면 안 돼. 매치 봐. 광고를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초코바의 네. 홍준표 전 시장 이 비유를 좀 사용했습니다. 이 초코바 같다. 뭐가요? 이재명 정부가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못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예,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네. 홍준표 전 시장의 청년 채널이 있습니다. 소통 채널이 있는데 한 지지자가 네. 지난 대선에서 보수 진영이 왜 패배했냐 그 이유에 대한 분석글을 올렸습니다. 홍 전 시장이 여기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번 선거는 대통령으로서 도덕성, 청렴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국정 운용 능력만 본 선거라고 달았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정권을 보면 과거 어느 과자 광고 카피가 생각난다라면서 매치배치바라는 과자 광고 카피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카피가 저희가 언급했던 못생겨도 맛은 좋아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도덕성이나 청렴성은 부족하지만 능력으로 평가받아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못생겼다는 얘기는 도덕성은 떨어지지만 맛은 좋다는 얘기는 능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홍 전 시장 이제는 SNS가 아니라 꼭 귀국을 하죠. 그렇습니다. 내일 귀국을 할 걸로 내일입니까? 알려져 네.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 전 시장을 향해서 낭만의 정치인이라고 추켜 세우면서요. 돌아오시면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귀국을 하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홍 전 시장이 내일 돌아오면 이 대통령과의 막걸리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홍 전 대표, 홍 전 시장이 돌아오시면 저희 정치 톡톡 내용도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3대 특검이 임명된 지 닷새째, 각 특검은 지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출범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김건희 특검은 가장 먼저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습니다. 속도전에 나선 특검 상황,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임명 사흘 만에 특검보 후보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습니다. 추천 후보 명단에는 검찰 출신인 박상진, 김형근, 오정희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요청에 따라 닷새 안에 4명의 특검보가 임명될 예정입니다. 수사 능력을 고려했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소통과 화합을 고려했습니다.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는 임명 바로 다음 날부터 검찰과 경찰, 공수처를 잇따라 방문한 데 이어 검사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조특검은 수사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고검 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파견 요청 검사 명단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실무 책임을 맡았던 차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조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특검보 인선을 위해 후보 추천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 역시 특검보 추천 후보를 마지막으로 선별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일 먼저가 특검보 인선에 주안이 있습니다. 특검 조직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이 들어갈 사무실을 찾기만 한다면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빨리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예,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이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 3시 반쯤 이곳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는 평소 앓던 질병이 악화하면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독한 상황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에도 김 여사는 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진료 사흘 만에 입원까지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원래 지난주에 입원을 하게 된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병원 측은 김 여사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며 함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명태균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한때 체중이 40kg이 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4월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이후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서 칩거하다 지난 6월 3일 대선 투표 당일에만 유일하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입원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특검팀 수사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관측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 여사의 모든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김 여사의 입원이 길어질 경우 소환 조사 등 특검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에서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기존 수사기관들의 관련 수사도 이 특검 출범 전까진 진행될 전망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 통일교 측에게 받은 샤넬 가방 2개가 또 다른 가방 3개와 신발 1켤레로 교환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을 걸로 의심하고 있는데 신발 사이즈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노하린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재차 소환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샤넬 가방이 교환된 경위였습니다. 건진법사 어제 조사받는다고 했는데 기자들은 대체가 시작해요. 전 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하고 다른 제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 2022년 4월과 7월 샤넬 매장을 방문했는데 검찰은 교환된 물품이 가방 3개와 신발 1켤레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신발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발 사이즈가 김 여사의 평소 치수와 비슷하다면 김 여사가 교환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발 치수와 다를 경우 검찰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이 다수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물증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김 여사를 향한 수사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도 벌써 반년이 흐른 만큼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6개월도 거의 끝나갑니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6일까지 열흘 남았는데요. 법원이 오늘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무 제한 없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은 거부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지 171일 만인데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열흘 앞두고 내려진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남은 재판에서 피고인 출석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조건부로 보석하는 게 실무적 관행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석 결정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관계인과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담아 향후 재판에 공동 대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서로 말을 맞춰 증언하는 듯한 모습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보석 결정을 취소하는 항고장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불복 의사가 적절한지 다시 판단할 때까지 김 전 장관은 그대로 구치소에 남게 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다른 내란 피고인들도 추가로 보석 결정될 수 있지만 동시에 특검 수사로 재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대북 전단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새 정부 들어 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며 처벌 대책까지 논의하고 나서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쟁점이 뭔지 주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북 풍선을 그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대북 풍선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지 않습니까? 고압가스는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취급하게 돼 있는데 그 들고 차 싣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하는 거 불법이에요. 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접경지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정부가 살포 예방과 처벌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일 뿐 아니라 2kg이 넘는 물체를 매달고 비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항공안전법, 또 재난안전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법을 지켰고 2kg를 달아서 보냈고 비싼 헬륨가스 법적으로 위반한다고 했고 판사님이 괜찮다고 했고 살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위헌 결정이 났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살포 중지 요청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납북자 단체는 이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들을 직접 위로하고 관련 문제를 북측에 제기하겠다고 약속하면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오늘 점심쯤 갑자기 비가 쏟아져 급히 몸을 피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곧 시작되는 장마철엔 이런 기습호우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오후 1시쯤 서울 거리에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예상 못한 소나기에 비닐봉지로 우비를 만들어 자전거를 타고 처마 밑에서 하염없이 비가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비가 안 와서 집에서 그냥 우산 없이 잠깐 나왔다가 볼일 보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이에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서 길거리에서 잠깐 갇혀 있어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며 인도에는 물이 빠지지 못해 이렇게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이번 비는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작고 강한 비구름을 형성하며 쏟아졌습니다. 어제도 파주는 낮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가 밤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며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기습호우는 더욱 거세집니다. 지난해 장마철엔 정체전선이 머무는 곳으로 바다로부터 수증기가 몰려오며 시간당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조만간 내륙도 장마가 시작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내일까진 덥고 습한 날씨 속에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기 하층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상공으로 찬 공기가 지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습호우 피해가 없도록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렇게 낮에는 찜통 더위로 힘들고 밤에는 기습적인 폭우로 피해가 컸던 작년의 악순환이 올해도 반복될 전망이라 지금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 폭우가 쏟아진 지난 주말 부산에선 30대 여성이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는데도 여전히 도로 곳곳이 지뢰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박상호 기자입니다. 물이 역류한 맨홀리로 차량이 지나가자 뚜껑이 열립니다. 잠시 뒤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여성이 갑자기 땅속으로 푹 빠집니다. 주변 상인들이 몰려들고 한 남성이 여성을 구조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이만큼 차여가지고 사다리 이렇게 잡고 이제 힘이 싹 빠지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 속으로 들어가서 잡고 올렸죠. 구조된 30대 여성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가 난 이 일대는 집중 강우 중점 관리 구역인데도 맨홀에는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에서 남배가 맨홀에 빠져 숨진 이후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중점 관리 구역에 있는 맨홀 30만 8천여 개 가운데 시설이 설치된 건 4만 천여 개로 설치율이 13%에 불과합니다. 불안하지. 사실 맨홀만 보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되게 시정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게.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와 중부지방도 곧 장마철로 접어들지만 도로 위 쥐레로 불리는 맨홀에 대한 안전대책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MBN 뉴스 박상훈입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이렇게 스토킹 범죄가 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잇따르면서 피해자 중심의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장동건 기자입니다.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남성이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에 들어섭니다. 지난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에서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피의자 4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도주는 왜 했습니까? A씨는 지난 4월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안면 인식용 CCTV를 설치했지만 A씨가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탓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지난달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연인에게 납치돼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도 피해자의 구속수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자 피해자 보호 중심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짜 무섭고 이 밖에 나가기도 힘들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고 법에 관련해서도 더 많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비율은 저조합니다. 스토킹 피의자 구속률은 지난 2021년 7%에서 2023년 약 3.07%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실제 스토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선 수사관들 그리고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스토킹 잠정 조치를 적극 신청할 수 있게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소식입니다. 이제 양측은 대낮에도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나흘째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는 악순환에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선제 공격을 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언급하며 당장 공습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건물이 밀집한 도심 한가운데서 큰 폭발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한밤이나 새벽이 아닌 대낮에도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에서 최소 224명이 숨지고 1,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هر تجاوزی که انجام بده پاسخ مناسب رو خواهیم داد. 이 과정에서 테헤란 경찰청과 이란 외무부 건물이 공격을 받아 외교관을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 정보 책임자도 이번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1시간 뒤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즉각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는 무너진 건물 잔해로 아수라장이 됐고 미국 대사관 분관도 경미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도 최소 24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민간인을 사전 계획해 살해한 것에 대한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번 공격으로 이란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can't have the world's most dangerous regime have the world's most dangerous weapons. 앞서 이란의 외무장관이 교전 중단을 제안했지만 이스라엘이 공습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때로는 싸워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중재 가능성도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 인근에서 진도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로와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도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와 함께 길을 가던 남성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갑자기 멈춥니다. 곧 CCTV 화면이 급격하게 흔들리자 남성은 아이를 안고 다급하게 뜁니다. 미사를 치르는 도중 성당이 흔들리자 당황한 신도들이 황급하게 빠져나가는 모습도 생방송으로 송출됐습니다. Con tranquilidad, por favor. Vamos a evacuar con tranquilidad. 현지 시각 15일 오전 11시 30분쯤 페루의 해안 도시 카야오로부터 남서쪽 23km 지점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Hemos tenido esta mañana un sismo de regular intensidad, 6.1 cuyo epicentro ha sido en el Callao. 이번 지진으로 공사 중인 건물벽이 떨어져 1명이 숨졌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로와 건물이 지진으로 손상되고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페루는 대륙판 간 충돌이 잦은 이른바 태평양 불레고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페루 서쪽에 있는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각 에너지가 축적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 5월 17일에도 페루 남부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고 2007년에는 규모 8.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유방암 판정을 받고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 암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연은 실화였습니다. 진짜 암에 걸린 사람과 검사 결과가 뒤바뀌어 벌어진 일이라는데 자세한 내용 한범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건강검진 뒤 유방암 판정을 받은 김모 씨. 조직검사 결과 악성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자 하늘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무관함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건강하고 젊을수록 전이 속도가 빠를 수 있다. 원장이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곧 큰 병원을 찾아갔고 전신 마취한 채 한쪽 가슴 6cm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종양 조직을 제거하고 보니 암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섬유선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떼어낸 조직을 확인해 본 결과 처음에 제출했던 슬라이드의 조직과 전혀 다른 불일치한 결과를 확인됐다. 처음 암을 진단한 병원을 찾아가 들은 설명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조직을 채취해 외부 병리 기관에 검사를 맡겼는데 그곳에서 김 씨보다 하루 먼저 검사받은 다른 여성의 검체와 김 씨의 검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루 먼저 검사받은 그 여성은 진짜 암에 걸렸는데도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라벨링이 잘못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거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눈도 황당하죠. 3개월 만에 암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엉뚱한 검사 결과를 전달한 병리 기관도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일단 저희 쪽 후보 내려가 좀 너무 확실한 일이라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는 사실 말씀드리고 한 사람은 암이 아닌데 가슴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은 암이 맞는데 아닌 줄 알고 3개월의 시간을 허비한 상황. 병리 기관의 허술한 검체 관리가 두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암 환자가 되고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는 일이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데요. 이 사건 취재한 최은미 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결과적으로 보면 암이 아니라
양성 종양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0.7cm 크기의 섬유 선종이었어요. 섬유 선종은 유방에서 나타나는 양성 종양으로 가임기 여성에게 아주 흔합니다. 예.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하는 의학 정보창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유방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방암 위험도가 매우 낮아 특별한 치료 없이 추적 관찰만 하면 된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잘못된 암 판정을 내렸던 A 의원도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들어보시죠. 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섬유 선종이라고 나왔다면 선생님 지켜보고요. 6개월 뒤에 초음파합시다. 이렇게 할 거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데 가슴을 6cm나 절개해서 도려내는 수술을 받았다는 거군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처음 암 판정을 내린 의원도 조직 검사를 진행한 GC 녹십자 의료재단도 실수를 인정한 명백한 의료사고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잘못이 명백해도 피해 보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건강검진을 진행했던 의원은 검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GC 녹십자의 모든 책임을 떠넘겼고요. GC 녹십자는 유익한 수술 운운하면서 책임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그 검사기관이 녹십자가 법무법인을 앞세워서 피해자에게 보내온 이메일인데요. 이 줄친 부분 한번 보시면요. 양성 종양인 경우에도 종양 자체는 절제가 유익하다는 의학적 판단하에 종양 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요. 양성이든 암이든 떼어냈으니 좋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수술에 들어간 수술비만 지금 1,000만 원이 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역시 피해자가 감당하고 있고요. 언제 마무리될지 기약 없는 소송을 통해야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건 수술한 대학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안 한 건지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를 잘못 보냈다 하더라도 수술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수술 전에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새침 검사라는 아주 작은 바늘로 가슴을 찔러서 소량의 세포를 채취한 뒤에 암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결과는 당연히 양성, 그러니까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암 환자의 암 조직 슬라이드까지 이 환자가 들고 온 상황이라서 예. 새침 검사만으로 결과를 확신할 수가 없었고 암 추정 부위 조직을 절제해서 암 여부를 최종 확인하려고 했다는 게 이 병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당시에는 꽤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요. 2005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예. 서울대병원에서 가슴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보니 이번처럼 암이 아니었습니다. 예.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조직 검사 결과로 오진을 한 거였죠. 결국 피해자가 두 병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수술을 진행한 서울대병원 의사에게 조직 검체가 뒤바뀌었을 그런 희박한 가능성까지 대비해서 재검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면서 원인을 제공한 세브란스 병원의 잘못만 인정했습니다. 결국에 수술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친 거네요. 그런데 도대체 검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GC 녹십자 의료재단은 해당 분야에서 국내 선두기관입니다. 모든 병의원이 병리과 전문의를 고용을 해서 조직 검사까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검사기관에 채취한 조직을 보내서 판단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건강검진이 요즘에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하루에 아마 의뢰받는 검사건만 해도 상당한 양일 텐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GC 녹십자 측은 MBN에 병리검사 진단 판독을 위해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라벨 부착 오류로 확인됐다면서 검체 전처리 단계에서 검사 인력 확인 체계 미흡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일손이 모자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검사기관들도 법적으로는 의료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당연히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기관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손이 모자라서 이 멀쩡한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당첨만 되면 10억 원의 차익이 생기는 이른바 죽준 매물에 신청자가 너무 몰려 기간이 연장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이지만 뜨거워지는 부동산 과열에
정부가 은행권 대출 조익에 나섰습니다. 고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공급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입니다. 계약 해제 사유로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한 가구가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매물로 시장에 다시 나왔습니다. 5년 전 분양가인 5억 원대입니다. 비슷한 규모인 전용 59제곱미터가 인근에서 최근 약 16억 원에 실거래되고 상승 국면을 고려하면 시세 차익은 10억 원에 달합니다. 주변 시세를 이제 판단해 보시면 이제 34평이 어쨌든 18억 4천까지 실거래됐고 그 이상으로 계속 좀 찍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10억까지도 안전 마진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과천 집값은 아파트가 이미 지난달 말 전고점을 돌파했고 주택 매매가 상승폭도 서울 강남권보다 클 정도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 홈페이지는 오전에만 2만 명 넘게 몰리며 먹통이 됐습니다. 오후에는 6만 명 넘게 몰렸고 결국 LH는 신청 기간을 하루에서 사흘로 이틀 연장했습니다. 공급 부족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대출 규제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데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이 불과 2주 만에 2조 원 가까이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월별 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실태 조사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오는 19일 발표됩니다. 관심은 민생회복 지원금인데 보편과 선별 지원이 절충돼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부터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강조했습니다.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2주 만인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상정됩니다. 여기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과 방식은 혼합형이 유력합니다. 민주당 요구와 재정 상황을 절충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주되 금액은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4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이 10만 원씩 추가로 받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 원 정도, 부족한 재원은 일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전망입니다. 적자부채를 통해서 조달하게 되면은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될 건데 민생 회복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려고 했던 것이 조금 효과가 좀. 정부는 지난달에도 13조 8천억 원의 1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올해 전체 추경 금액은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라면에 계란을 넣을지 말지 고민되는 물가입니다. 달걀 가격이 한 판에 7,000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정부가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 낳는 닭, 그러니까 전국 산란계 농가의 90%를 회원사로 둔 대한산란계협회 본부. 이곳과 경기, 충남지회 세 곳에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최근의 달걀 가격 상승을 산란계협회가 주도했는지 본격 조사에 나선 겁니다. 협회가 고시한 산지 가격은 5월 말 개당 190원으로 석 달 만에 30%나 인상됐습니다. 이번 현장 조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물가와 관련해 공정위가 칼을 빼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정부는 협회가 고시 가격을 따를 것을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법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란은 과도한 산지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달 달걀 30개 한 판 소비자 가격은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7,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산란계 협회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액기준 면적 확대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 즉 생산 부족을 생산자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혼란을 틈타 너도 나도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칼날이 가격이 뛴 다른 품목도 겨눌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처럼 물가는 오르는데 나이 들어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들어놓은 연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가운데 퇴직연금이 문제라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혁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대신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 7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흔히 100세 시대에 노후를 보장하는 3층 연금을 쌓는다고 하는데 1층은 공적연금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입니다. 2층과 3층은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두텁게 자금을 마련하자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용돈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위에 쌓는 퇴직연금 역시 부실하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 1272만 2천 명 가운데 가입자는 정규직 위주여서 53%인 674만 8천 명에 불과합니다. 10년 평균 운용 수익률은 2.07%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5.6%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대부분 중도 인출하거나 일시 퇴직금으로 받아가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10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2022년 5만여 명이 1조 7천억 원을 중도 인출했는데 47%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금융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전체 적립금의 한 82%, 3% 가까이가 원리금 보장, 예금 상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연금 자산의 운용은 간접 투자가 기본이죠. 외부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위탁 운용을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국가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프로야구에서는 차원이 다른 홈런으로 신인왕을 넘어 MVP를 넘보는 강타자가 화제입니다. 바로 KT의 중심타자 안현민이 그 주인공인데요. 상무가 아닌 육군 취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근육질 몸을 만든 게 괴력의 비결이라고 하네요. 신영빈 기자입니다. 한 손을 놓으며 스윙해도 타구가 담장을 훌쩍 넘기고 강하게 맞은 공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궤적으로 춤을 춥니다. 타구가 얼마나 힘에 의해서 나왔냐 보면 가다가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투수들이 투심 패스볼 던지듯이 휘어지면서 갔어요. 프로 첫 시즌을 마치고 육군으로 현역 입대한 안현민은 취사병으로 일하며 웨이트로 몸을 다졌고 올해 5월 1군 무대에 등장해 격이 다른 파워를 뽐내며 KT의 깜짝 스타가 됐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쉽진 않은 거니까 시즌 중에도 웨이트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규정 타석도 못 채웠지만 각종 지표에서 벌써 리그 최상위권. 신인왕을 넘어 MVP 후보란 말까지 나오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눈앞의 경기에만 집중합니다. 제가 그 페이스를 유지를 해서 팀에 도움이 되고 그 팀이 또 상위권에 오르게 되면은 신인왕이든 아니면 어떤 개인상이든 저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주말 LG의 선발 송승기가 5실점으로 주춤한 사이 시즌 13호 홈런포를 신고하며 신인왕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간 안현민. 리그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인 두 사람의 맞대결이 언제쯤 성사될지 팬들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안현민도 멋진 승부를 기다립니다. 본인 공 던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던지는 느낌 그대로 던져주면은 저도 또 제가 잘하는 거를 찾아서
또 싸우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혜성처럼 등장해 별똥별처럼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안현민. 새로운 별이 내딛는 걸음이 KBO에 어떤 역사를 새길지 야구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날이 후텁지근했습니다. 비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는 오늘 저녁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9도, 광주 30도, 대구는 31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충청 이남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엔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요.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9도, 남부지방도 전주와 포항의 낮 기온 3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요일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전국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